소가 된 사람. 옛날 어느 곳에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 머슴이란 게 그렇잖아. 밤낮 뼈 빠지게 일해도 남는 게 없지. 몇 푼 안 되는 세경 받아 옷 사 입고 신발 사고 나면은 빈털털이니까는 말이야. 게다가 머슴 일이라 이게 좀 힘드나. 10년 머슴살이에 남는 건 골병뿐이라더니 나이 20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참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머슴살이를 그만두고 집을 나왔어. 나와서는 딱히 갈 데도 없으니까 그저 정처 없이 걸었지. 가다 보면 무슨 살 길이 나오겠거니 하고 걷는데 그러다 보니 그만 날이 저물었어. 그 곳은 깊은 산골 고갯길이어서 집도 없고 절도 없는 그런 곳이야. 그런 데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째? 나무 밑이든 무덤가든 잘만한 데를 찾아서 자야지. 그래, 여기저기 살피며 가다 보니 마침 저 멀리서 불빛이 반짝반짝하지 뭐야. 잘 됐다 하고 찾아갔지.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산속에 오막살이 초가집이 한 채 있더래. 주인을 찾으니 머리 허연 노인 부부가 나와. 저 길 가는 사람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까 아주 반가워하면서 들어오래 해서 들어갔지. 들어가 앉으니 노파가 부엌에 가서 떡을 한 사발 가지고 들어와. 대접할 거라곤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드시오. 배가 고팠던 참이라 사양하고 자시고 할 게 있나. 고맙다고 말을 하고는 그냥 먹었지. 한 개, 두 개, 세 개를 먹고 나니 아, 이런 변이 있나? 몸이 슬슬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는고 하니 먼저 몸통이 커져. 몸통이 스르르 커져서는 황소 몸통만 하게 되더란 말이지. 그 다음에는 팔다리가 달라지는데 그냥 울룩불룩 늘어나서 네 다리가 돼. 팔은 앞다리가 되고 다리는 뒷다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머리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는고 하니 커다랗게 부풀어서 눈은 툰방울 눈이 되고 귀는 쫑긋 길어지고 입은 툭 튀어나와서 쭉 찢어지고 코는 쑥 들어가 콧구멍만 커다래져서 벌름벌름해. 그 다음에는 엉덩이에서 꼬리가 나와. 쑥 나와서 덜렁덜렁. 그리고는 온몸에 가는 털이 숭숭 나는 거야. 그러니 뭐야? 영락없는 소지. 사람이 소가 돼버린 거야. 떡 3개를 먹고 나니 그만 소가 됐어. 아이, 이게 뭐야? 내 몸이 왜 이래? 놀라서 소리를 쳤더니 그 소리는 안 나고 목구멍에서 음메 하고 소 울음소리가 나네. 뭐야? 목소리는 또 왜 이래? 하니까 또 그 소리는 안 나고 음메 소리만 나.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소가 되다니 해도 음매 소리만 나고 이 일을 어째 누가 나 좀 살려줘요 해도 음매 소리만 나. 그걸 보고 노인 부부는 헤헤 웃더니 소가 된 머슴을 콧뚜레를 꿰고 고삐를 메어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저희들끼리 수작을 해. 이놈을 내일 장에 내다 팔자. 그래, 이번엔 젊은 놈이니 값도 좋겠지. 이놈이 95번째인가? 그래, 이제 5놈만 더 소를 만들어 팔면 100을 채우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될 거야. 돈 많은 부자 사람이 되는 거야. 수작하는 꼴을 가만히 보니 바지춤으로 치맛자락으로 꼬리가 삐쭉 나와 있어. 바로 여우 꼬리가. 이것들이 여우였던 게야. 여우가 노인 부부로 둔갑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꿰어다가 떡을 먹여서 소로 만들어 팔았던 게지. 그렇게 소로 만들어서 팔아먹은 사람이 이제까지 94이나 되었던가 봐. 이 머슴이 95번째로 걸린 거고 그렇게 100사람을 채워서 이것들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수작이야.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동안 소 팔아 챙긴 돈이 많으니 그걸로 부자 돼서 살 속셈이었던 거야. 이렇게 앞뒤 사정을 다 알았지만은 그거 안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이미 때는 늦었는데. 이미 소가 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입에서는 음매 소리밖에 안 나고 이러니 무슨 수가 있어? 할 일 없이 콧줄에 깨이고 고삐에 매여 있다가 이튿날 아침에 장에 끌려갔어. 끌려가서 어떤 사람한테 팔렸지. 여우는 소를 산 사람한테 가만히 이르기를 이 소한테는 물을 먹이면 안 되니 무는 절대 먹이지 마시오. 하고는 돈을 챙겨 가버렸어. 소가 된 머슴은 끌려가서 소로 살았지. 외양간에서 자고 볏집이나 먹고 날만 새면 나가서 일하고 해지면 주인한테 이끌려 들어오고 이리야 남의 집 머슴살 할 때도 밤낮으로 했으니 못할 건 없지만 하지만 이게 참 할 짓이 못 돼. 머슴 살 때 죽도록 일하고 골병만 들었는데 소가 돼서 또 죽도록 일하니 골병이 안 들 수 있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만 죽는 게 낫겠다. 생각다 보니 여우가 자기를 팔면서 주인한테 물을 먹이지 말라고 한 말이 갑자기 떠오르거든. 그래, 물을 먹이지 말라는 걸 보니 물을 먹으면 죽기라도 하나 본데 까짓것 먹고 죽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틈을 봐서 무를 훔쳐먹었어. 큰 무 한 개를 우걱우걱 다 먹고 나니 아니 이게 웬일이야? 몸이 슬슬 달라져. 전에 여우가 준 떡을 먹고 달라질 때처럼 달라지는데 이번엔 거꾸로야. 먼저 몸통이 스르르 줄어들어 사람 몸통만 하게 되더니 그 다음에는 내 다리가 줄어들어서 사람 팔 다리처럼 돼.
앞다리는 팔이 되고 뒷다리는 다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는 머리가 줄어들고 눈, 귀, 입, 코가 다 사람이 되었어. 그런 다음 엉덩이에 붙어 있던 꼬리가 쑥 들어가고 온몸에 난 털도 없어졌지. 그러고 나니 사람이 됐어. 도로 멀쩡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물을 먹으면 도로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여우가 못 먹게 했나 봐. 어쨌든 다시 사람이 됐으니 무슨 걱정이야? 주인한테 사연을 얘기하고 그 길로 그 집을 나왔지. 나와서 또 정처 없이 걸어가는데 가면서 생각해보니 그놈의 여우가 참 괘씸하단 말이야. 아, 멀쩡한 사람을 소로 만들어 팔아먹다니 아무리 여우라도 참 못됐잖아. 그런 여우가 사람이 되면 어떻겠어?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자빠질 것 아니야. 게다가 소 판 돈으로 부자 되어 살 텐데 못된 놈이 부자 되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겠어? 안 되겠다. 아무래도 내가 안갚음을 좀 해줘야겠어. 그 길로 그 고개를 찾아갔어. 찾아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여우가 여태 그 집에 있더래. 노인 부부로 둔갑한 여우 말이야. 이따가 이 사람이 찾아가니 또 반겨 맞아들여. 그러고는 또 떡을 내놓으면서 먹으라고 권하는 거야. 이 사람이 떡을 받아서 먹는 채 하고는 안 먹었어. 입에 넣고만 있다가 틈을 봐서 꺼내어 그 삿자리 안으로 밑에 넣어놨지. 1개, 2개, 3개를 다 그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 이놈의 여우들이 밖에 나가서 저희들끼리 수군수군 수작을 해. 이상하다. 왜 떡을 3개나 먹고도 소가 안 되지? 그러게, 저놈만 소로 만들어 팔면 이제 100을 채우는데 왜 안 변하는 거지? 들어보니 그새 4사람을 더 소로 만들어 팔아 먹었나 봐. 그래서 99이 된 거지. 이 사람만 소로 만들면 이제 100을 채운단 얘기거든. 네가 떡을 잘못 만든 거 아니야? 네가 떡을 잘못 찐 게 아니냐? 저희들끼리 옥신각신 하더니 우리가 한번 먹어보는 수밖에 없겠어 하고는 떡을 먹네. 여우 둘이서 떡을 1개, 2개, 3개 먹으니까 일 났지. 소가 되어버렸어. 여우가 소가 됐단 말이요. 소 되는 떡을 먹었으니 소가 안 되고 어쩔 거야? 소가 된 여우를 이 사람이 얼른 달려들어 콧뚜레를 깨고 고삐를 메어서 날이 바른 대로 장에 갖다 팔았어. 2마리 다 팔아 돈도 두둑히 챙겼지. 이렇게 보기 좋게 안갚음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 여기저기서 소가 되었던 사람들이 다 도로 사람으로 돌아오더래. 여우한테 홀려서 소가 되어 팔려간 그 99 사람들이 말이야. 모두 다시 사람 모습을 되찾았어. 그래서 다들 잘 살았더라네. 소가 된 여우는 아직도
어디선가 소가 되어 일하고 있을지 모르지. 거짓 명궁. 옛날에 어떤 시골 총각이 한양 구경을 갔어.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등이 휘어지도록 일만 하다가 보니 이래서야 평생 무슨 낙으로 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대처로 나가면 무슨 수가 나겠거니 하고 논밭을 팔아 노자를 장만해서 무작정 한양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런데 한양 인심이 좀 야박한가. 장사라도 해보려고 미천을 들이면 들이는 족족 다 떼이는 거야. 장사 수완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양 장사꾼들이 처음부터 어수룩한 시골 사람 등이나 처먹으려고 덤벼드는 데야 당할 재간이 있나. 한 서너 달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 보니 수중에 돈은 다 떨어져 가고 그동안 속는데 이골이 나서 오기만 잔뜩 쌓였지. 그런데 이 총각이 그동안 장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그게 뭔고 하니 한양 사람들은 차림새를 보고 사람 대접을 한다는 거지. 쥐뿔도 없는 건달이라도 아래 위로 미끈하게 차려입고 활이나 메고 다니면 돈 꽤나 있는 한량이라고 해서 대접을 받고 아무리 실속 있는 사람이라도 허름한 농사꾼 차림으로 돌아다니면 어딜 가나 푸대접 받는 게 한양 인심이더란 말이야. 에라, 이왕에 돈 벌기는 글러먹었으니 원 없이 한량 행사나 해보고 미련 없이 집에 가자. 총각이 몇 푼 안 남은 돈으로 새 옷을 사 입고 활을 사서 둘러매고 한량 차림으로 장안을 돌아다녔어. 그랬더니 과연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초리부터가 달라지지 뭐야. 그러니 저절로 어깨도 으쓱해지고 공연히 걸음걸이에도 힘이 들어가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죽은 꿩 2마리를 주웠어. 꿩을 줍기는 주었는데 어디 넣을 데가 없다 보니까 화살에 깨어 가지고 갔지. 가다가 주막에 들었는데 주막집 주인이 화살에 꿰인 꿩을 보고는 아이고 이 한량님이 화살 하나로 꿩을 2마리나 잡으셨군 하면서 호들갑을 떨어. 그 소리를 듣고 주막에서 쉬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구경을 하느라 야단 법석이 났어. 명궁일세, 명궁이야.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말은 들었어도 화살 하나로 꿩 2마리 잡은 걸 보기는 처음일세. 몰려든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탁 치며 감탄을 해. 구태여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도 좀 쑥스럽고 해서 그러나 마나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소매를 잡아 끌어. 나는 정승댁 문객인데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한번 같이 가시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나섰어. 어디로 가는고 했더니 곧바로 정승네 집으로 가더래.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들어가더니 정승 앞에 데리고 가서 대감, 이 사람이 보기 드문 명궁이라 데리고 왔습니다 하거든. 정승이 반색을 하더니 좌우를 물리고
가만히 말하기를 며칠 전부터 우리 집에 괴이한 일이 생겨서 내 명궁을 찾고 있었네. 다름 아니라 뒷마당 감나무에 밤만 되면 부엉이 한 마리가 와서 울고 가는데 그 일이 있고부터 우리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네. 벌써 아들 셋을 잃고 딸 하나 남았는데 또 부엉이가 와서 우는 날이면 내 하나 남은 딸마저 잃을까 두려우이. 그동안 내로라 하는 명궁을 다 불러다 일을 맡겼지만 아무도 부엉이를 쏘아 마치지 못했다네. 부탁컨대 오늘 밤 우리 집에 묵으면서 그놈의 부엉이를 쏘아 잡아주게나. 그러면 내 그 은혜는 잊지 않음세. 이런단 말이야. 총각이 듣고 보니 앞일이 막막하거든. 활 시위를 어떻게 당기는지도 모르는 판에 내노라 하는 명궁들이 따은 부엉이를 잡으라니 이게 될 말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못하겠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물러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에라 모르겠다 하고 큰 소리를 쳤어. 염려 놓으십시오. 내 오늘 밤에 틀림없이 그놈의 왼눈을 쏘아 마치지요. 이렇게 큰 소리는 쳐놓았는데 막상 밤이 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야.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라고. 궁리를 하다 보니 좋은 수가 번개같이 떠올랐어. 어떻게든 부엉이만 잡으면 됐지. 그놈의 것을 꼭 활로 쏘아 잡으란 법은 없지 않은가? 총각은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옷을 훌훌 벗고 맨살에다가 온통 새까맣게 먹칠을 해가지고는 부엉이가 날아든다는 감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딱 붙어서 매달려 있었지. 온몸에 먹물을 칠해놨으니까 이 깜깜한 밤에 부엉이가 아니라 부엉이 할아버지 눈에도 띌 리가 없지. 그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기다리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밤이 으슥해지니까 어디서 부엉이 한 마리가 푸덕푸덕 날아오더래. 그러고는 바로 윗가지에 앉는단 말이야. 총각이 얼른 손을 뻗쳐서 부엉이 모가지를 잡아 단번에 비틀어 죽였어. 죽은 부엉이 왼눈에다가 화살을 박아서 마당에 던져놨지. 그래 놓고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들어와 잠을 잤어. 이튿날 아침에 정승이 마당에 나가보니 과연 부엉이가 왼눈에 화살을 맞고 죽어 있거든. 정승이 무릎을 탁 치며 단복을 해. 이야, 참으로 용한 재주로군.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명궁일세. 정승이 좋아라 하면서 당장 이 총각을 사위로 삼았어. 총각이 아니었으면 하나 남은 딸마저 죽었을 터인데 총각 덕분에 죽을 목숨이 살았다고 말이야. 이래서 참 팔자가 폈지. 정승 딸을 아내로 맞아서 정승네 집 이웃에 살림을 나서 참 재미나게 잘 살았어. 그런데 살다 보니 딱한 일이 또 생기네. 나라에서 활쏘기 대회를 한다고 그러지. 활쏘기 대회를 한다고 온 나라에서 명궁들이 모여드는데 이 천하명궁이라고 소문난 이 사람이 안 나간 데서야 말이 되나. 장인이고 아내고 등을 떠다미는데 어째 할 수 없이
활을 둘러매고 나갔지. 나가기는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활을 쏘는 것을 보니 기가 콱 질려. 모두들 수백 걸음 밖에서 관역을 겨냥해 시위를 당기는데 쏘았다 하면 관역 한복판에 싱싱 나라가 박힌단 말이야. 저는 뭐 활대를 어떻게 들고 뭐 어떻게 겨냥하는지도 모르니 오금이 저릴 밖에. 모두들 활을 다 쏘고 드디어 이 사람 차례가 됐어. 이 사람이 활을 들고 나가서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그냥 활 시위만 잔뜩 당기고 가만히 서 있어. 아, 어떻게 쏘는지 알아야 쏘든지 말든지 하지.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활 시위를 놓지 않는단 말이야. 한나절 동안 그러고 서 있으니 장인이 답답해서 이 사람아, 어서 활을 쏘지 않고 뭘 하고 있어? 하고 팔을 툭 건드렸어. 그 바람에 화살이 시위를 떠나 휙 날아가네. 그 어디로 날아갔는고 하니 이게 관역 쪽으로 안 가고 하늘 위로 날아갔어. 그런데 마침 그때 하늘에 솔개 2마리가 날아가고 있었거든. 이 화살이 용하게도 그중 1마리를 맞춰 떨어뜨렸지. 그것도 아주 신통하게 왼눈을 딱 맞췄단 말이야.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딱 벌리고 감탄을 하는데 정작 활을 쏜 사람은 에이, 장인어른 때문에 일을 그르쳤습니다. 가만히 두었으면 2마리를 한꺼번에 맞췄을 건데 팔을 건드리는 바람에 1마리밖에 못 맞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다시는 활을 쏘나 보세요. 이러고 투덜거리더라네. 그 뒤로는 참 다시 활을 쏘지도 않더라더군. 아, 쏠 줄 알아야 쏠 것 아닌가? 술이 나오는 그림. 옛날 백두산 기슭에 총각 나무꾼이 살았는데 이 총각은 날이면 날마다 백두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아서 홀 어머니를 복양했어. 한 번은 동지섣달 추운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앓는 소리가 들리더래. 사람이 몹시 아파서 앓는 소리 같은데 도무지 이 산중에 누가 살기에 저런 소리가 나나 하고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지. 가보니 전에 못 보던 움막이 한 채 있는데 앓는 소리는 거기서 새어 나오더라는 거야. 이 총각이 백두산에 나무하러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움막이 이곳에 있는 건 처음 본단 말이야. 이상하게 생각하고 움막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 하얀 노인이 누워 있더란 말이지. 그런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갸르릉 거리며 앓고 있거든. 노인을 잡고 흔들어 깨워도 정신이 없기에 제가 해온 나무로 방에 불을 덮게 떼고 그 다음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죽을 쑤어 먹였지. 온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더니 잠시 뒤에 노인이 정신을 차리더라더군. 그런데 기운이 없어 말은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리고 있었어. 그걸 보니 하도 가여워서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움막에 와서 노인을
정성껏 보살펴줬어. 집에서 쑤어온 미음도 떠먹이고 대소변 수발도 들어주고 이렇게 잘 간호해 줬더니 며칠 뒤에는 아주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어. 노인이 총각 손을 부여잡고는 의지할 곳이 없는 몸이 산중에서 뜻하지 않게 병이 들어 죽는 줄 알았더니 내 젊은이 덕택에 다시 살아났네 하고 참 고마워하더니 지필묵을 꺼내 들고 그림 한 폭을 그려주는 거야. 노인의 손끝에서 붓이 펄펄 나는 듯 하더니 푸른 소나무에 흰 두루미가 한 마리 앉아 있고 바위 밑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그림 한 폭이 금세 그려져 나오는 거야. 가진 것이라고는 그림 그리는 재주뿐이라 이것으로 보답하려 하니 사양 말게나. 그래서 그림 한 폭을 얻어 가지고 집에 돌아왔지. 이튿날 총각이 그림을 품에 넣고 또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 그런데 웬일인지 어제까지 그 자리에 있던 움막이 온데간데 없지 뭐야. 움막이 없으니 노인도 없지. 그거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하면서 나무를 했어. 나무를 한 짐해서 산을 내려오는데 목이 몹시 마르는 거야. 근처에 샘물도 없고 해서 그냥 앉아서 쉬는데 심심풀이로 품속에 넣어뒀던 그림을 꺼내보았지. 그림 속 정치가 어찌나 좋던지 한참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문득 그림 속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 참 시원해 보이더란 말이야. 그래서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 보였어.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림 속의 소나무에서 학이 날개짓을 하더니 샘물 그림에서 정말로 맑은 물이 쪼르르 흐르지 뭐야? 그 물을 손에 받아 마셔봤더니 이게 물이 아니고 술이야. 맛도 향기도 그윽한 술인데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정신이 맑아지면서 온몸에 기운이 솟아오르더래. 그 노인이 신선이었던 모양이지. 그러면 그림에서 나오는 술은 불로 장생한다는 신선주일 테니 총각은 보물 얻어도 아주 큰 보물을 얻었네 그려. 총각은 집에 돌아와 그림에서 나오는 술로 홀 어머니를 복냥 잘 하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달라는 대로 술을 내어줬어. 술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낫고 기운이 훅 솟아나니 이 소문이 금세 멀리까지 퍼졌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술을 얻고 돈을 놓고 가서 가난하던 총각은 부자가 되어서 잘 살게 됐어. 그런데 이런 일에는 반드시 못된 사람이 끼어들기 마련이지. 고을 원님이 이 소문을 듣고는 그림이 탐이 나서 사람을 보내 총각을 관아로 불러들였어. 듣자 하니 네가 신묘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런 귀한 것을 관에 바칠 생각은 없느냐? 원님이 바라는 대로 그림을 바치기만 하면 무사할 줄 알지만 그렇다고 제 것을 무작정 빼앗기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그래서 딱 부러지게 거절을 했지. 눈독을 들인 원이 그런다고 순순히 물러설까? 구시라치들을 부추겨 송사를 걸게 해놓고는 며칠 뒤에 다시 총각을 잡아들였어. 네 이놈! 그런 줄 몰랐다더니
요사스런 물건으로 백성들을 현혹시켜 돈을 벌었겠다. 여기 네 술을 먹고 병이 난 증인이 있으니 딴소리 말렸다. 관에서 벼르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도 되는 법이니 어쩔 수가 있나. 총각은 억울하게 오라를 지고 그림은 원님에게 빼앗기고 말았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백발 노인 한 사람이 나는 듯이 관아에 들어오더니 명색 관장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음흉한고 이러니 백성들이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를 두려워 않고 산속으로 몸을 숨기지 않느냐 하고 원님을 크게 나무라더라네. 그러고는 원님이 들고 있던 그림을 낚아채어 소나무 위에 있는 학을 한번 쓱 문지르더니 갑자기 학이 날개짓을 하면서 그림 속에서 튀어나오라더지 뭐야? 노인이 총각을 데리고 학의 등에 오르자 학이 크게 울며 높이 날아올라 어느덧 구름 속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야. 지금도 백두산 기슭에는 흰 학을 탄 사람이 가끔 구름 사이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 벽시송사. 옛날에 김서방하고 이서방하고 이웃해 살았는데 두 집이 다른 건 다 어슷비슷하건만 자식 복이 달라. 살림도 고만고만하고 농사 규모도 어금버금하고 먹성, 입성도 그렇고 한데 한 집은 자식이 풍년이고 한 집은 흉년이야. 김서방네는 자식이 5이나 되는데 이서방네는 자식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이서방네 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이는 벌써 50이 다가오는데 이러다가는 영영 슬하에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다 죽을 것 같거든. 그런데 그때 마침 이웃집 김서방네가 또 아들을 낳았어. 6째 아이를 낳았단 말이지.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응애 응애 진동을 하는 판이야. 부부가 고심 끝에 김서방네를 찾아갔어. 가서 간곡하게 청을 했지. 여보게, 우리 내외 살리는 셈치고 그 아기를 우릴 줄 수 있겠나?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으며 자식 떠나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냐마는 그 아기를 우릴 주면 자네는 적선하고 우리는 원을 더니 그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빌고 또 빌었더니 김서방네도 마음이 동했는지 선선히 아기를 내줬어. 데려가서 잘 기르라면서. 고맙다고 절을 12번도 더 하고 하면서 아기를 데려왔지. 김서방네한텐 곡식 가마에다 논밭까지 절반이나 뚝 떼어줬어.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서 은혜를 갚고 싶었던 게지. 그러고 나서 데려온 아기를 정성을 다해 키웠어. 늙음하게 얻은 하나뿐인 아들이니 안 그럴 거야.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애지중지 키웠지. 아들은 무럭무럭 잘 컸어. 젖을 떼자 걸음마 배우고 걸음 떼자 또 말을 배우고 나이 6살이 되어서는 글방에 다니면서 온갖 글도 다 배웠지. 그렇게 잘 자라서 나이 12살이 되어서는
턱하니 과거에까지 붙었네. 아들이 참 똑똑하고 야무져서 말이지. 과거에 급제까지 해서 참 온 집안에 경사가 났어. 풍악 잡히고 각설이 패 내닫고 온 동네 사람들 모여들어 잔치판을 벌였단 말이야. 아, 일이 이쯤 되니 김서방네가 그만 마음이 달라지네. 본시 자기네 아들인 걸 포대기에 쌓인 채로 주었더니 저렇게 잘 커서 출세를 했느니 경사가 났느니 하니까 말이야. 아들을 도로 찾고 싶은 마음이 든 게야. 그래서 부부가 다짜고짜 관에 가서 송사를 넣었어. 이서방네 외아들이 사실은 우리 친아들입니다. 갓난아기 때 달라고 애원하기에 잠시 맡겼더니 아주 자기네 아들인 양 데리고 삽니다. 이제 아들을 찾고 싶으니 빼앗아서 우릴 주십시오. 이렇게 소지를 올리니 원님이 나를 받아 재판을 하게 됐어. 아무 날 아무 시에 재판을 할 것이니 김서방네, 이서방네는 동헌으로 오라. 이렇게 관에서 기별이 왔네. 이서방네가 기별을 받고 보니 참 기가 막히거든. 비록 자기네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포대기에 쌓인 걸 데려와서 친부모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안 막혀. 게다가 재판을 하면 질 게 뻔하거든. 핏줄이 엄연한데 친부모가 먼저지 양부모가 무슨 권리가 있어. 눈 번이 뜨고 금지오겹 귀한 아들을 다시 빼앗기게 생겼단 말이야. 내외가 그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끙끙 앓는 판이야. 그걸 보고 아들이 물어.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셔요? 너는 알 것 없다. 어머니 아버지 일이면 곧 제 일이기도 한데 어찌 그리 매정하십니까? 말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을 해줬어. 일이 이만저만 해서 너를 아무래도 친부모한테 돌려보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지. 그랬더니 아들이 고심하더니 그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하더니 아무 말이 없어. 이러구러 재판하는 날이 됐지. 김서방네하고 이서방네가 재판받으러 관가에 갔지. 아들도 따라갔어. 이제 원님이 결판을 내놓으려고 이 송사를 보는데 기른 부모 은공도 중하다마는 낳은 부모가 핏줄을 나눈 진짜 부모이니 아들을 데려갈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막 그쪽으로 판결이 날 기세야. 이때 아들이 원님 앞에 썩 나섰지. 사또 드릴 말이 있습니다. 비록 12살 먹은 아이지만은 과거의 급제식이나 한 인재니 원님인들 괄시를 할 수 있나. 어디 한번 말을 해보라고 했지.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여기 벼를 심어 키우는 논이 있습니다. 아래 위로 이웃해서 논이 한 떼기씩 있는데 하루는 위쪽 논의 선 벼에서 벽시 한 알이 바람에 날려 아래쪽 논에 떨어졌습니다. 그 벽시가 땅에 묻혀 있다가 이듬해 봄에 싹을 틔웠습니다. 아래쪽 논 주인은 그 벼를 잘 키웠지요.
김도 매고 거름도 주고 정성을 다해 키워서 가을에 이삭이 실하게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벼는 누구의 것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답이 딱 나오잖아.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거든. 그야 키운 사람 것이지. 아래쪽 논주인은 1년 내내 공들여 벼를 키웠지만 위쪽 논주인은 벽시 하나를 내준 것밖에 한 일이 없지 않는가. 옳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느 부모에게 딸린 자식입니까? 낳은 부모입니까? 기른 부모입니까? 이것도 답이 뻔하지. 벽시 일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그래서 원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판결을 다시 내렸어. 듣고 보니 옳은 말이로구나. 기른 부모 은공이 더 중하니 김서방네는 아들을 돌려줄 것 없다. 여태 살던 대로 살아라. 아들은 원님에게 치사를 하고는 친부모도 좋은 말로 달래주더래. 친부모님은 너무 서운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양부모님 모시면서 자주 찾아뵙고 낳아주신 은혜만큼 효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지. 그 얼마나 잘된 일이야.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탐복을 하고 이 송사를 다들 벽시 송사라 했다는 이야기야.